1945년 일본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황폐화 이후 항복했다. 전쟁은 끝났지만 그 지도자들의 운명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팽창하는 제국을 이끌었던 사람들은 충돌 중에 내린 모든 결정에 대해 책임을 져야 했다. 연합국은 극동국제군사재판소를 설립했다. 장군들, 장관들, 그리고 제국 고문들은 전쟁 범죄, 평화에 대한 범죄, 인류에 대한 범죄로 기소되었다. 일부는 긴 재판에 직면했고 다른 이들은 즉각적인 처벌을 받았다. 여러 명이 교수형에 처해졌다. 다른 이들은 종신형에 처해졌다. 그리고 일부는 냉전 기간 동안 정치적 편의로 보호받으며 최소한의 형벌로 탈출했다. 전쟁 동안 내린 결정으로 인해 누가 목숨을 잃었습니까? 어떤 인물들이 법의 심판을 피했습니까? 그리고 이 재판들이 전후 일본의 정치적 미래를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부서진 제국, 황제의 목소리가 종말을 알린다. 1945년 8월 15일 전고에 일본 라디오는 전례 없는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당시까지 일반 대중이 직접 들은 적이 없었던 히로히토 천황의 것이었습니다. 방해를 피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된 녹음이 HKK 전국 라디오를 통해 방영되었습니다. 사용된 언어는 의식적이고 고풍스러웠으며 이는 일반 청중이 즉각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뜻은 분명했습니다. 제국은 무조건 항복을 받아들였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대한 원자 폭격, 그리고 소비에트 연방의 전쟁 참전으로 촉발된 불확실한 며칠이 지난 후 발표가 있었습니다. 통치 엘리트들은 포츠담 선언 수용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논의했습니다. 결정은 몇몇 장관과 장교들이 싸움을 계속하는 것을 옹호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이를 지속할 물리적 불가능성을 인정하는 내부의 심한 분열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황제의 녹음은 엄격한 감시 아래 보호되었는데 이는 군대의 과격한 세력이 저항을 연장하려는 목적으로 전파를 방해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연설이 전파되었을 때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마을, 공장 및 주택에서 많은 청취자들이 그 즉시 말의 중요성을 소화할 수 없어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 뜻을 이해한 이들은 다른 이들에게 전쟁이 끝났음을 전했습니다. 울음을 터뜨린 사람도 있었고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었으며 집에 틀어박힌 사람도 있었습니다. 공습으로 황폐화된 도시에서는 소식이 빠르게 전파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항복은 즉각적인 항공 공격의 종료와 기아와 결핍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군대와 관료 구조에서는 그 발표가 혼란과 불확실성을 초래했습니다. 도쿄에서는 여전히 남아있는 정부 부처와 군사 기지들에서 고위급 회의가 긴급히 열렸다. 외국 점령군의 도착이 임박했다는 두려움은 즉각적인 조치를 촉발했다. 민감한 문서의 제거, 군사 지시사항, 전쟁포로 기록, 외교 서신, 중국, 한국 및 동남아시아 영토 점령 관련 문서들을 소각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전쟁부와 외무부 같은 공식 기관 건물들에서는 내부뜰에서 모닥불이 밝혀졌다. 몇 시간 만에 서류철과 상자가 산더미처럼 쌓인 후 재로 변했다. 증거의 파괴는 수도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내륙 지역의 현지군 지사들은 노동, 동원, 자원 착취, 포로 대우와 관련된 행정 기록을 제거하라는 구두 지시를 받았습니다. 만주, 싱가포르, 필리핀의 제국 육군 부대 기록도 같은 운명을 맞았거나 흩어졌습니다. 지시는 미래의 책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명령의 모든 흔적을 지우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작전이 실행되는 동안 많은 장교들은 친척의 집에 피신하거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옷을 갈아입거나 연합군의 도착이 더딜 것이라 믿었던 농촌 지역으로 도주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또한 한국이나 여전히 일본의 통제해 있는 섬으로의 고립된 해상 탈출 시도도 보고되었지만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동시에 상당수의 지휘관들이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무조건적인 항복을 받아들이는 것은 수십 년 동안 따랐던 명예 코드와 양립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 8월 15일 아나미 고레치카 육군 대신이 그의 공식 거처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다른 장군들도 그 후 며칠 동안 동일한 행동을 반복했으며 개인적인 책임이나 황제에 대한 충성을 표현한 자필 메모를 남겼습니다. 자살의 연속은
가까운 미래가 사법적 박해와 지위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는 널리 퍼진 확신을 드러냈습니다. 민간인들도 집단 자살 사건을 경험했으며 특히 전투 지역 근처의 현이나 해외 군대의 보복이나 지역 저항 운동이 두려운 영토에서 그러했습니다. 광범위한 부문에 있어서 전쟁의 끝은 안도감을 주었지만 국가에 대한 복종이 절대적이었던 나라에서는 또한 방향의 공허함을 의미했습니다. 연설 후 며칠 동안 정부 기계는 불규칙하게 작동했습니다. 전쟁 지휘를 위한 최고위원회는 사실상 마비 상태였습니다. 몇몇 중앙사무소는 공공의 질서와 무기 배달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행정을 재조직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경찰은 소란을 방지하기 위해 도쿄와 다른 도시에서 지속적으로 순찰을 유지했습니다. 주요 목표는 항복에 불만을 품은 군인들의 봉기를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8월 30일 날 연합군 부대가 도착하기 시작했다. 제11 공수사단 부대가 요코하마 근처 아츠기 비행장에 착륙했다. 작전은 저항 없이 진행되었고 수많은 민간인이 처음으로 일본 영토에서 외국 군인을 목격했다. 그 후 며칠 동안 끊임없이 많은 미군 병력이 도쿄와 그 주변 지역에 배치되어 전략적 지점을 확보했다. 9월 2일 항복의 공식 서명식이 미주리 전함의 함상 도쿄만에 정박한 채로 열렸다. 마모루 시게미츠 외무대신과 우메즈 요시지로 장군을 선두로 한 일본 대표단이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과 체스터 니미츠 제독을 포함한 연합군 대표단에 참석하에 서명했다. 이 행사는 아시아에서의 전쟁의 종결을 공식적으로 확정지었다. 며칠 후 메가더는 제국 궁전 앞에 위치한 주요 보험회사의 본사인 다이이치 빌딩에 그의 사령부를 설치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연합국 최고 사령관으로서 권한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소의 선택은 강력한 상징적 가치를 지녔습니다. 미국의 군사적 존재는 국가의 행정 중심부와 군주의 최고 상징 앞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메가더의 도착과 점령의 시작은 새로운 정치적 장면을 열었습니다. 다이이치에서 일본의 군사, 행정 및 경제 활동을 규제하는 명령이 발행되었습니다. 무기, 군사구조 및 민족주의 선전에 즉각적인 제한이 부과되었습니다. 인구는 이전에는 의심할 여지 없이 권위적이었던 과거 지도자들이 사임되거나 더 큰 결정을 기다리며 가택연금 상태에 놓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권력의 복도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졌다. 지휘 위치를 차지했던 이들은 다음 단계가 전쟁 책임 조사가 될 것임을 깨달았다. 수도에 외국 군대가 주둔하고 전략적 건물이 점령된 것은 면책의 시대가 끝났음을 의미했다. 파괴되지 않은 문서들은 연합군 조사관들의 손에 넘어갔다. 도망가지 않거나 자살로 죽지 않은 공무원과 군인들은 신문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새로운 점유자들에 의해 작성된 용의자 목록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었다. 그해 6월의 붕괴는 며칠 만에 제국의 권력 구조를 변화시켰습니다. 황제의 연설, 인민의 반응, 그리고 즉각적인 점령군의 출현은 이전에 절대적이었던 지도자들이 피고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다이치 건물에서 점령 기구는 이미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패배한 국가의 관리와 책임자를 처리하기 위한 메커니즘 정의, 철의 법정, 전쟁이 기소로 바뀌다. 일본 지도자들을 재판에 회부하기로 한 결정은 점령 조치와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처음부터 연합국은 나치 지도자들을 상대로 유럽에서 조직된 것과 유사한 사법기구를 설립할 필요성을 논의했습니다. 1945년 7월 포츠담 선언은 아시아에서 전쟁 책임자들을 재판하고 처벌할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일본의 항복이 확인되자 더글러스 메가더 장군은 연합국의 최고 사령관으로서 도쿄에서 국제재판소를 개설할 권한을 받았습니다. 직전 모델은 독일 지도자들을 기소하기 위해 1945년 11월에 설립된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였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맥락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근본적인 원칙은 유사하게 채택되었습니다. 중심 아이디어는 침략 전쟁과 포로 및 민간인에 대한 잔악 행위가 처벌되지 않고 남겨질 수 없으며 책임은 특정 개인에게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946년 1월 99일에 메가더는 극동국제군사재판소를 공식적으로 설립하는 특별명령 제1호를 발령했습니다. 도쿄에 있는 옛 전쟁부 건물의 본부가 설치되었고 회의장으로 개조되었습니다.
재판소는 전쟁을 계획, 시작 또는 수행했거나 전쟁 법률과 관습을 심각하게 위반한 제국의 고위 정치 및 군사 관료들을 관할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구성은 일본과 싸웠던 연합군의 국제적 성격을 반영했습니다. 11개국이 판사와 수석 검사를 지명했습니다. 미국, 영국, 소련, 중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뉴질랜드, 네덜란드, 인도, 필리핀. 네덜란드처럼 인도네시아에서 일본 점령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식민 열강이나 아직 공식적인 독립이 없는 인도의 포함은 재판소의 정치적 폭을 보여주었습니다. 각 판사는 대리인과 법률 보조팀을 두고 있었습니다. 법적 전통 간의 차이는 초반부터 분명했습니다. 전례와 기소와 변호 간의 대립에 기반을 둔 영미권 시스템은 대륙 유럽의 고유한 조사적 재판 개념과 대조되었습니다. 법원은 이질적인 법적 문화의 대표자들 간의 절차를 조정해야 했습니다. 언어는 또 다른 기술적 어려움이 되었습니다. 세션은 영어와 일본어로 진행되었지만 소련, 프랑스, 네덜란드, 인도, 필리핀의 판사와 검사들이 있어서 동시 및 순차 통역 시스템을 조직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뉘른베르크에서 사용된 장비가 조정되었습니다. 부스가 설치되었고 일반 언어뿐만 아니라 군사 및 법률 용어도 번역할 수 있는 전문 통역사가 모집되었습니다. 이 측면은 절차 중에 빈번한 지연과 어려움을 야기했습니다. 범죄의 정의에 관해서는 뉘른베르크의 분류 체계를 아시아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채택했습니다. 3가지 주요 범주가 설정되었습니다. A급 범죄는 평화에 대한 범죄로 지칭되며 국제조약을 위반하여 침략 전쟁을 계획, 준비, 시작 또는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의 경우 이는 1931 만주 침공, 1937 중국과의 전쟁, 1941부터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으로의 확장을 포함했습니다. 책임자들은 이러한 정책의 수립에 참여한 고위 정치 및 군 지도자들이었습니다. B급 범죄 또는 전쟁 범죄는 전쟁 법규 및 관습 위반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포로 처형, 고문, 강제 추방, 노예 노동 사용 및 군사적 정당성 없이 도시나 재산의 고의적 파괴가 포함되었습니다. 연합군 문서에서 초기에는 필리핀의 바탄 죽음의 행진 동안 포로에게 가해진 대우였습니다. C급 범죄 또는 반인류 범죄는 전쟁 전에나 전쟁 중에 민간인에 대한 살인, 학살, 노예화, 추방 및 기타 비인도적인 행위를 포함했습니다. 이 범주가 주로 유럽에서 개발되었지만 아시아에서는 중국 민간인에 대한 학살, 한국과 만주에서의 강제 노동 사용 및 포로에 대한 의료 실험에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의 관할권은 최고의 지도자들에게만 국한되었다. 중간급 장교 및 행정직원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점령 국가에서 별도의 법정이 조직되었고 극동 국제군사재판소는 최고의 책임자들에 대한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항복 후 즉시 피고인 선발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연합군 조사팀은 여러 방면에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정보 장교들은 현장 보고서를 포착된 문서와 대조했습니다. 석방된 전쟁 포로들의 증언과 국제 적십자사와 같은 기관의 보고서는 작업 자료가 되었습니다. 포함된 첫 번째 이름은 전직 총리이자 전쟁부 장관인 도조 히데키의 이름이었습니다. 진주만 공격 결정과 전반적인 갈등 수행에서의 그의 역할은 그를 책임의 중심에 놓았습니다. 그와 함께 검찰은 28명에 달하는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전직 총리, 외무부 장관, 육군 및 해군 지휘관뿐만 아니라 제국 확장에 있어 중요한 이데올로그 및 외교관들이 목록에 포함되었습니다. 선정 기준은 계급 순위, 공격적 정책 수립에 직접 참여, 지휘 계통의 책임에 기반을 두었다. 일부 사례는 논쟁을 일으켰는데 모든 피고인이 직접 군사 역할을 수행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가장 두드러진 예는 확장에 대한 정치적 책임과 잔악행위 중지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전 총리 겸 외무장관 고키 히로타였다. 28명의 피고는 도쿄의 스가모 감옥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재판 준비가 완료되는 동안 몇 달 동안 구금되었습니다. 스가모는 1920년에 일반 수감자와 정치적 반대자를 위해 지어졌으며 고위 피의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개조되었습니다. 각 감방은 개별적으로 배정되었고 엄격한 보안 조치가 적용되었습니다.
재판소의 창설은 또한 절차 규범을 정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메카더가 공포한 극동국제군사재판소의 법령은 그 권한, 피고의 권리 및 증거 제출 방식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공식 문서, 서면 증언 및 선서 진술서의 사용이 허가되었으며 증인의 직접 출석도 허용되었습니다. 도쿄로 피점령 지역에서 증인을 이동시키는 것이 어려운 점과 갈등의 범위를 고려했을 때 문서 증거의 수용이 주요 축이 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변호권을 보장받았습니다. 일부 국제법 경험이 있는 일본 변호사단이 서구 고문들의 도움을 받아 구성되었습니다. 변호인과 피고인 간의 조정은 어려웠는데 이는 많은 문서가 1945년 8월에 의도적으로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은 심리가 시작되기 전부터 긴장과 편파성에 대한 비난을 낳았습니다. 법원은 1946년 5월 3일을 회기 시작일로 정했습니다. 그때부터 아시아와 태평양 여러 지역에서 온 증거들이 제시되는 길고 복잡한 과정이 예상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이 이미 스가모에 모여 있고 판사, 검사 및 통역팀이 도쿄에 설치된 상태에서 사법기구는 공개 청문회 단계를 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도쿄의 피고석 판결 앞에 권력의 얼굴들. 극동국제군사재판의 공개 재판은 1946년 5월 3일에 도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선택된 장소는 판사, 검사, 변호사, 통역사, 행정직원, 기자 및 적은 수의 참관인을 수용하도록 개조된 구전쟁부 건물이었습니다. 이 공간은 11명의 판사를 위한 높은 연단, 법률팀을 위한 벤치 및 피고인을 위한 긴 좌석을 갖춘 법정으로 변모되었습니다. 물류 조직은 복잡하게 나타났습니다. 법원은 매일 6시간에서 8시간에 이르는 긴 세션으로 운영되었으며 수천 페이지의 문서, 진술서 및 물적 증거를 처리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했습니다. 보조인력, 속기사, 번역가 및 연락 담당관으로 구성된 은 자주 재판의 주인공 수를 능가했습니다.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언어였습니다. 공식 언어는 영어와 일본어였지만 11개국 대표들의 참석으로 인해 지속적인 통역 시스템이 요구되었습니다. 뉘른베르크에서 사용된 것과 비슷한 동시 통역 부스가 설치되었습니다. 통역 인력들은 영어로 말한 것을 일본어로 그리고 그 반대로 실시간으로 전달했으며 러시아어, 프랑스어 및 네덜란드어로 된 서면 번역도 준비했습니다. 군사 및 법률 용어의 차이는 혼란을 초래했고 여러 번 판사들이 교정이나 설명을 요청하기 위해 회의를 중단했습니다. 정확성에 대한 필요는 의료 보고서나 군사 설명과 같은 기술적 증언에서 증가했습니다. 청문회는 검찰의 변론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의 수석 검사인 조지프 키너는 법원이 아시아와 태평양을 황폐화시킨 침략 전쟁을 계획하고 실행한 사람들을 재판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첫 연설에서는 일본 전쟁이 만주 침공이 있었던 1931년부터 펄하버가 공격당한 1941년까지의 의도적인 정책의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검사들은 자신들 영토에서 겪은 결과를 참조하며 보완했습니다. 중국 대표들은 학살과 장기 점령을 묘사했으며 네덜란드 대표들은 네덜란드령 동인도에서 저질러진 범죄를 언급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법정 앞에 앉아 통역 시스템에 연결된 헤드폰을 착용한 채 참석했습니다. 그들 중 가장 주목받은 인물은 전 일본 총리이자 전쟁의 중심 인물인 토조 히데키였습니다. 1945년 9월에 그는 도쿄 자택에 그를 체포하러 온 미국 관리들에게 가슴에 총을 쏘아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체포하던 미군 병사들이 제공한 즉각적인 의료 조치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회복 후 그는 스가모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A급 전범의 주요 피고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습니다. 법정에서 도조는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일본이 미국을 공격하고 아시아로 확장하는 결정에 직접 참여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인정했지만 그 당시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조치로 정당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지도자들과 책임을 나누려고 했고 히로히토 천황이 중요한 결정들을 알고 있었다고 제안했지만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태도는 검사 측이 공격적인 정책의 대표 인물로 제시하며 재판의 중심축이 되었습니다.
검사들은 풍부한 문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내각 회의록, 가로채인 군사 명령 및 외교 서신, 또한 현장의 증언들도 포함되었습니다. 가장 관련성이 높은 것들 중에는 1937년에 저질러진 난징 대학살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중국인 목격자들은 수천 명의 민간인 처형, 전체 지역의 방화 및 대규모 강간을 이야기했습니다. 외국 특파원이 촬영한 사진과 서구 외교 보고서가 진술을 보완했습니다. 변호는 일부 숫자와 증언의 일관성을 의문시했지만 증거의 규모가 기소에 무게를 더했습니다. 또 다른 중심적인 사건은 필리핀의 바탄 죽음의 행진으로 이는 1942년에 발생했습니다. 7만 명 이상의 필리핀과 미국 군인이 항복한 후 포로들은 100km 이상을 강제로 행진하여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수천 명이 탈진, 굶주림 또는 즉결 처형으로 사망했습니다. 생존자들은 법정에 출두하여 그들이 겪은 학대를 증언했습니다. 이 사건은 비급 전쟁 범죄의 사례로 제시되었으며 일본의 구금하에 있는 포로들에 대한 잔인한 대우를 설명하는 예로 사용되었습니다. 청문회에는 또한 만주에 설립된 일본군 부대인 731부대에 대한 언급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문서와 증언은 중국인 포로에 대한 생체 해부와 세균 무기 실험 관행을 지적했습니다. 일부 기록이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 가능한 정보는 인류에 대한 범죄의 존재를 보여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변호 측은 완전한 기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증거의 유효성을 기각하려고 했으나 해당 주제는 절차에 기록되었습니다. 몇 달 동안 법원은 싱가포르의 민간인, 홍콩에서 포로로 잡힌 영국 군인, 자바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네덜란드 사람들, 그리고 버마 철도 건설에 투입된 호주인 등 다양한 점령지의 수십 명의 증인을 청취했습니다. 각 증언은 조직적인 폭력의 전반적인 그림의 조각을 더했습니다. 청문회의 속도는 느렸다. 번역된 막대한 양의 문서와 11가지 법적 전통을 조정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빈번한 중단이 발생했다. 증거의 채택 여부나 특정 증인의 적절성에 대해 판사들 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일본 지도부에게 집단적 책임을 부여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구축해 나갔다. 변호는 일본이 국제적 압력 하에 행동했다고 주장하려 했으며 전쟁 전에 미국이 부과한 경제 제재로 인해 일본이 대안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전장에서 저질러진 범죄들이 통제불능해 있는 부대에 고립된 행동이며 중앙 집권화된 정책의 결과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고위사령부에 서명이 된 명령의 존재는 그 논점을 약화시켰습니다. 총 400개가 넘는 성명이 청취되었고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문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토조의 사건은 그의 입장과 일정 책임을 수용하려는 그의 결정 때문에 대중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다른 피고들은 다양한 전략을 취했습니다. 일부는 모든 참여를 부인했고 다른 이들은 침묵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세션이 진행됨에 따라 법원이 증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와 피고의 책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1948년에 심리 단계가 종료되면서 판결로 이어질 심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교수 대방 7명의 지도자들이 스가모에서 떨어지다. 1948년 중반에 증거 수집 단계가 완료된 후 법원은 심의 기간을 시작했습니다. 여러 달 동안 11명의 판사는 수천 쪽의 전사 문서 증언을 분석하기 위해 비공개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작업은 각 판사의 법률 교육 차이와 대표된 국가들 간의 정치적 긴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법원장 윌리엄 웹경은 호주 출신으로서 절차의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했으나 불일치가 끊임없이 발생했다. 소련의 재판관 I.M. 자랴노프는 뉘른베르크에서 모스크바가 설정한 노선을 따라 신속하고 엄격한 판결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인도의 재판관 라다비노드 팔은 이리전의 범죄의 평화에 대한 범주를 소급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법원의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았다. 그의 위치는 가장 급진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 되었으며 전쟁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법적 정의로 피고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른 재판관들, 예를 들어 미국의 존 히긴스와 영국의 윌리엄 패트릭은 절차의 타당성과 일본 지도자들을 처벌할 필요성을 지지했지만 개별 책임을 측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다.
토론은 여러 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유죄뿐 아니라 형량도 평가되고 있었습니다. 만장일치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다수결의 기준이 채택되었습니다. 각 피고는 특별한 논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도조 히데키의 경우에는 침략 전쟁의 주요 책임자로 간주하여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반면 히로타 고키와 관련해서는 그의 군사 지휘가 없는 민간인 신분에 대해 논의가 집중되었으나 검찰은 그가 잔혹 행위를 막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마침내 1948년 10월 11일 법원은 판결을 내릴 준비가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날 법정에서는 피고인들이 스가모 교도소에서 호송되어 평소에 앉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형량 낭독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법정은 판사들이 사건별로 판결을 내릴 때까지 조용히 유지되었습니다. 28명의 초기 피고인 중 3명이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2명은 재판 중 사망했고 1명은 정신적으로 무능력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남은 25명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7명은 사형, 16명은 종신형, 2명은 단기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교수형을 선고받은 7명은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및 전쟁 장관, 히로타 고키 전 외무장관 및 총리, 도이하라 겐지 장군 및 정보국장, 이타가키 세이시로 장군 및 이후 전쟁 장관, 기무라 헤이타로 버마에서의 군대 책임자, 마츠이 이와네 1937년 난징 점령 동안 지휘를 맡은 장군, 그리고 무토 아키라 중국 및 필리핀에서의 캠페인에 참여한 장군, 각각은 전쟁 계획 또는 특정 작전에서의 잔혹 행위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종신형을 선고받은 16명은 히라누마 기이치로 같은 정치인과 시게노리 도고 같은 고위 군인들을 포함했습니다. 나머지 2명은 각각 7년과 20년의 형을 받았습니다. 낭독이 끝난 후 수감자들은 스가모의 감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항소는 즉시 기각되었고 연합국은 형이 감형 없이 바로 집행될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처형을 위한 날짜로 선택된 날은 1948년 12월 23일 히로히토 천황의 생일이었다. 이 우연의 일치는 상징적 의미가 있었다. 전쟁의 책임자로 간주되었던 사람들의 제거에 맞서 왕좌에 있는 군주의 지속성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그날 새벽 7명의 사형수들은 그들의 감방에서 스가모 처형장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절차는 비밀리에 진행되었고 기자나 대중은 없었습니다. 미국군 관계자, 의료진 및 교도소 경비원만 참석했습니다. 각 사형수는 엄격한 절차에 따라 개별적으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처형은 자정을 조금 넘은 시각에 시작되어 몇 시간 만에 끝났다. 기록에 따르면 사형수들은 신체적인 저항을 하지 않았다. 일부는 침묵을 지켰고 다른 이들은 짧은 공식 발언을 했지만 긴 개입은 허용되지 않았다. 절차가 완료되면 의사들이 각각의 사망을 인증했다. 시신은 간단한 관에 넣어져 도쿄의 화장장으로 호송되었습니다. 화장은 의식 없이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로 진행되었습니다. 금속 단지에 담긴 유골은 군용 차량에 의해 항구로 운반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미국 선박이 도쿄만으로 들어가 유골을 바다에 뿌렸습니다. 유골을 바다에 흩뿌리려는 결정은 어떤 무덤이나 기념물이 순례지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처형 소식은 점령 당국의 성명을 통해 몇 시간 후 공식적으로 전달되었습니다. 동맹국에 검열해 있던 일본 언론은 간단하게 이름을 나열하고 판결 집행을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12월 23일의 집행으로 도쿄 재판의 주요 단계가 마감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은 여러 장소에서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마닐라, 난징, 싱가포르, 라발 및 다른 도시들에서는 지역 법정이 현지에서 저지른 범죄로 장교와 관리를 재판하고 있었습니다. 스가모에서 주된 처형자들이 사라지면서 수천 명의 소규모 피고인들이 아시아와 태평양의 전후 상황 속에서 그들 자신의 재판을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불타는 재판, 아시아와 태평양의 범죄 공개. 극동국제군사재판소는 세계의 주목을 받았지만 일본의 항복 후 유일한 사법부대는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점령된 국가들에서는 제국의 장교, 의사, 경비원 및 관료들을 대상으로
수백 건의 재판이 조직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역 군사 법정들은 범죄가 발생한 바로 그 장소에서 진행되어 즉각적인 성격을 띠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들은 전후 최대 규모의 사법작전을 구성하였습니다. 필리핀에서 가장 중요한 재판 중 하나는 싱가포르 정복으로 인해 말레이시아의 호랑이로 알려진 도모유키 야마시타 장군을 상대로 열렸습니다. 1942년에 싱가포르를 정복한 이후 그는 1944년에 필리핀의 일본군 사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1945년 2월과 3월 사이에 마닐라 전투 동안 필리핀 민간인들이 대량으로 학살되었고 도시의 상당 부분이 파괴되었습니다. 일본군은 수만 명의 주민들을 총살과 건물 방화, 그리고 체계적인 강간을 통해 살해했습니다. 야마시타가 잔악행위를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는 없었지만 미군 검찰은 그를 지휘 책임 원칙에 따라 기소했습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지휘관은 부하들을 통제하지 못하거나 그들의 범죄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유죄로 판단될 수 있었습니다. 재판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1945년 10월에 미군 군사법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변호 측은 보급망이 단절되고 통신이 동맹국의 공세로 인해 끊어져 야마시타가 자신의 군대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정은 그의 지휘관 위치가 그를 책임있게 만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1945년 12월 7일에 사형을 선고받았고 1946년 2월 23일에 마닐라 근처 로스 바뇨스에서 교수형으로 처형되었습니다. 필리핀에서 큰 영향을 미친 또 다른 재판은 1942년 바탄 반도 침공 당시 지휘관이었던 마사하루 혼마 장군의 재판이었다. 필리핀과 미국의 군대가 항복한 후 7만 명 이상의 포로가 극한 조건의 수용소로 행진하도록 강요받았다. 수천 명이 탈진, 굶주림 또는 즉결 처형으로 사망했다. 이 사건은 바탄 죽음의 행진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혼마는 1945년 9월에 체포되어 1946년 1월 마닐라에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전쟁 포로에 대한 적절한 처우를 보장하지 않은 형사 과실로 그를 기소했다. 변호 측은 그가 관리 감독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였고 저질러진 학대 행위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그를 유죄로 판결했다. 그는 사형을 선고받고 1946년 4월 3일에 로스 바뇨스에서 총살되었다. 중국에서는 일본 점령이 8년간 지속된 후 국민당 당국이 난징, 상하이 및 다른 도시에서 여러 재판을 조직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재판은 1937년 11월 난징 포위 중 제6제국군을 지휘한 히사오 타니 장군에 대한 것입니다. 그의 지휘하에 대규모 포로 및 민간인 처형, 약탈, 대규모 강간 등이 발생했고 이는 난징 대학살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타니는 전쟁이 끝날 무렵에 체포되어 난징으로 이송되었습니다. 1947년에 그는 중국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지역 증인들과 문서 증거들이 그의 책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처형은 1947년 4월에 난징에서 총살로 실행되었습니다. 다른 일본 장교들도 여러 중국 도시에서 살인, 강제 노동 및 의학 실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영국인들은 싱가포르에서 동맹군 포로들에 대한 학대의 책임이 있는 군인들을 대상으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주요 초점 중 하나는 죽음의 철도로 알려진 버마 태국 간 철도 건설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영국인, 호주인, 네덜란드인, 포로와 아시아인 노동자들이 극한의 조건에서 일하도록 강요받았으며 굶주림, 질병 및 학대로 인해 사망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감독하던 일본 장교들은 전쟁 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몇몇은 사형을 선고받고 1946년과 1947년에 싱가포르에서 처형되었고 다른 이들은 장기간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영국의 재판은 또한 찬기와 같은 포로 수용소에서의 학대를 포함했으며 이곳에서 일본 경비들의 잔혹함이 생존자들의 증언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뉴기니아 일부 점령과 태평양 전선에서 수천 명의 군인 손실을 겪고 300개 이상의 군사 재판을 조직했습니다. 대부분은 뉴브리튼의 옛 일본 기지였던 라발에서 열렸습니다.
피고는 현지 주민에 대한 처형, 고문 및 학대에 책임이 있는 장교 및 하사관이었습니다. 호주 법원은 1955년부터 1951년까지 활동했습니다. 형량은 장기 징역형에서 사형에 이르렀습니다. 상당수의 피고는 파푸아뉴기니에서 교수형에 처해졌고 다른 피고들은 오스트레일리아의 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시아와 태평양에서 진행된 과정들은 거대한 사법적 풍경을 형성했습니다. 연합국 기록에 따르면 1945년과 1951년 사이에 5,700명 이상의 일본인들이 미국, 중국, 영국, 호주, 네덜란드, 필리핀에 의해 조직된 지역법원에서 기소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약 984명이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되었으며 수천 명이 다양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지역 재판은 도쿄 법정과는 다른 특징을 보여줬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저지른 범죄에 집중하며 현지 증인과 피해자들이 법정에 참석했습니다. 증거의 근접성과 사건의 규모는 이 절차를 각 점령국에서의 전쟁 경험을 문서화하는 중요한 요소로 만들었습니다. 이 재판들이 황폐한 도시들에서 열리는 동안 수많은 일본 관리들과 공무원들은 체포를 피하고자 숨거나 이 지역 전역에 다가오는 정의를 피해 도망치려고 시도했습니다. 깨진 명의 밧줄과 감방 사이에서 1945년 8월 15일의 항복은 많은 일본 고위층이 체포, 신문 및 재판의 대상이 될 것임을 이해하게 되는 환경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은 점령군의 도착을 기다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전쟁 노력에 관련된 고위 장교, 장관 및 관리들 사이에서 자살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사례는 포츠담 선언의 수용을 논의했던 내각의 일원이었던 아나미 고레치카 전쟁부 장관의 경우였다. 그는 결국 항복 결정을 지지했지만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는 내용의 편지를 남겼다. 같은 8월 15일 황제 연설이 방송된 지 몇 시간 후 그의 공식 저택에서 할복을 했다. 그의 죽음은 군사적 명예와 항복 간의 화합 불가능함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다른 장군들도 같은 길을 걸었다. 중국 작전에서 지휘 경력을 쌓은 토시오 니시오는 항복 몇 달 후에 자살을 선택했는데 이는 그의 관할에 저지른 학살과 보복에 대해 조사받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동부 방위구역 사령관이었던 시즈이치 다나카도 그렇게 했다. 그는 천황의 연설을 방해하려 했던 급진적인 장교들을 저지하기 위해 개입한 바 있다. 그의 사망은 1945년에 항복을 개인적으로 동반하는 방법으로 여겨졌다. 자살은 도쿄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외딴 주둔지에서는 섬과 대륙에서 모두 집단적으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체 부대가 장교의 명령을 따라 투항하기 전에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는 만주 지역에서 소련의 징역에 직면하여 발생했고 작은 일본 주둔군이 항복 명령을 받을 때까지 저항한 태평양 섬에서 발생했습니다. 많은 이러한 그룹에게 외국 군대에 대한 항복은 수년간 받은 교화와 양립할 수 없었습니다. 자살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체포되어 도쿄의 스가모 감옥으로 이송되었으며 점령 당국에 의해 전쟁 범죄 용의자들의 주요 구금센터로 전환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재판을 기다리던 클래스 A 피고와 1948년의 평결 후 종신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집중되었습니다. 스가모에서의 생활은 엄격한 규율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죄수들은 개별 감방에 머물렀고 식사, 운동 및 가벼운 수작업을 위한 엄격한 일정이 있었습니다. 수감자들 간의 접촉은 최소화되었으며 모든 서신은 검열되었습니다. 면회는 드물었고 감옥을 관리하는 미국 직원에 의해 엄격하게 감시되었습니다. 이 환경에서 제국의 옛 지도자들은 최고 직책을 차지하다가 계급의 구별 없이 통일된 규율 아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장군, 장관 관료들은 동일한 일과를 수행했습니다. 지위 상실과 장기적인 감금은 그들 중 많은 사람의 신체 및 정신 건강에 점진적인 악화를 초래했습니다. 19년형을 선고받은 전 외무장관 시게노리 토고는 1950년 스가모에서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감옥 내 사망은 고위급 피고들 중 첫 장기 집행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유사하게 종신형을 선고받은 전 총리 히라누마 키이치로는 자신의 형을 살면서 1952년에 사망했습니다. 교정 시스템은 재활보다는 고립과 엄격한 형 집행에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일상에는 청소, 자재 분류 또는 시설 내 조경 작업과 같은 작은 작업이 포함되었습니다. 미국 관리의 보고서는 수감자들이 자신의 상황이 협상의 여지가 없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징계가 중대한 사건 없이 유지되었다고 강조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1951년에 체결되고 1952년에 발효됨에 따라 일본은 공식적인 주권을 회복했습니다. 이 변화는 유죄 판결을 받은 포로들의 미래에 대한 논의를 열었습니다. 일본 정치계와 수감자 가족의 압박은 나이, 건강 또는 모범적인 행동을 이유로 한 석방에 대한 고려를 촉진했습니다. 1952년과 1958년 사이에 미국과 일본 당국은 단계적 석방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종신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서로 다른 시점에 석방되었습니다. 각 석방은 공식적으로 인도적 이유로 정당화되었지만 정치적 배경은 냉전으로 인해 마크되었습니다. 미국은 아시아에서 공산주의 확장을 막기 위한 전략적 동맹으로 일본을 보았고 영향력 있는 인물을 감금하는 것은 내부 안정의 장애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애급 전범으로 판결받았던 남성들이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대부분은 공직에서 물러났지만 일부는 정치나 경제 분야로 돌아왔습니다. 이 현상은 점령을 겪었던 이웃 국가들과의 긴장을 초래했으며 그들에게 이러한 석방은 희생자들의 기억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감옥과 자살은 독점적인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일부 지도자들이 1945년에 자신의 생을 마감하거나 스가모 감방에서 사망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정치 및 경제 무대에 다시 합류하여 전후 일본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권력의 보호자들, 히로히토와 그의 동맹들. 일본의 연합군 점령은 전쟁에 관련된 모든 지도자들의 기소를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점령 당국의 전략적 결정이나 새로운 정치적 환경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유용성 때문에 사법을 피했습니다. 그들 중 히로히토 천황 관료이자 정치인인 기시 노부스케 극우 활동가인 고다마 요시오가 두드러졌습니다. 히로히토 천황은 1926년부터 일본 제도의 중심 인물이었다. 그의 명령은 군사작전의 법적 근거를 구성하고 그의 이미지는 분쟁 기간 동안 결속의 요소로 작용했다. 그러나 극동국제군사재판소가 설립되었을 때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 이끄는 연합국은 그를 피고인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 주요 이유는 정치적이었다. 점령 당국은 천황에 대한 재판이 내부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 통제에 어려움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군주는 안정의 요소로 인식되었고 점령된 후 민주화된 일본으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상징으로 여겨졌다. 연합군의 문서들은 황실이 사회 혼란이나 자녀 무장 저항을 방지하기 위해 손대지 않아야 한다고 여겨졌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도조나 이타가키와 같은 인물들이 사법 처리 절차에 직면하는 동안 히로히토는 연합국의 보호를 받으며 궁전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정치적 실질 권력을 잃었지만 왕좌에 계속 있었습니다. 1946년 1월에 그는 신도가 부여한 신적 지위를 포기한 인간성 선언으로 알려진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점령의 명령에 의해 전파된 이 텍스트는 국가와 종교를 분리하고 제국주의 확장을 뒷받침했던 이데올로기를 해체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 선언으로 히로히토는 1947년에 발효된 헌법의 틀 안에서 상징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헌법의 제1조항은 그를 국가와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정의하였으며 통치 권한은 없습니다. 전쟁과 관련되었던 인물은 전후 시대의 의례적인 요소로 변모하였습니다. 그를 유지하기로 한 결정은 연합국이 그의 이미지를 황폐해진 도시 방문과 인구와의 만남에서 사용하여 점령을 정당화하고 개혁의 수용을 쉽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경우는 만주관리와 전쟁 경제 경력을 가진 관료이자 정치인 노부스케 기시의 경우였다. 1930년대에 상공부 차관을 지내고 1941년에 상공부 장관이 된 그는 자원동원과 점령지 강제 노동 사용에 관여했다. 항복 후 기시는 애급 전범 용의자로 체포되어 스가모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는 1945년부터 1948년까지 3년 동안 그곳에 머물렀으나 재판에 회부되지 않았습니다. 냉전이 시작되면서 미국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일본은 소련과 중국의 확장을 저지하기 위한 동맹국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시는 1948년에 무혐의로 석방되었습니다. 물러나기는커녕 그는 그의 정치 경력을 재개했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일본 정치를 지배하게 될 자유민주당의 창립에 참여했습니다. 1957년 항복 후 불과 12년 만에 그는 총리직에 올랐습니다. 그의 임기 동안 그는 1960년 미국과의 안전보장조약 서명을 추진하여 양국 간의 군사동맹을 강화했습니다. 그의 경력은 제국주의 체제의 옛 인물들이 전후에 어떻게 재활용되었는지를 반영했습니다. 워싱턴에게 그의 강력한 반공주의 입장은 전쟁 중 그의 과거보다 우선시되었습니다. 세 번째 예는 범죄 조직과 연계된 극우 민족주의자 요시오 고다마입니다. 전쟁 동안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밀수를 통해 일본 군과 협력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야쿠자 네트워크를 통해 전략적 물자의 운송을 용이하게 하고 비밀 작업을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패배 후 그는 클래스 A 범죄의 용의자로 체포되어 스가모에 수감되었다. 기시와 마찬가지로 그는 재판을 받지 못했다. 1948년 그는 미국 당국이 공산주의 영향과의 싸움에서 유용한 도구로 그를 보기 시작하면서 풀려났다. 다음 몇 년 동안 그는 정치, 기업 및 조직 범죄 사이의 중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일본을 보수적인 체제로 안정시키려는 동맹국으로 간주했던 미국 중앙정보국과의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자민당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정치 캠페인을 지원했으며 동시에 야쿠자 세계의 중심 인물로서의 역할을 유지했습니다. 고다마의 전후 권력은 공식 직위를 맡지 않고도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에 반영되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전쟁 시기의 비밀 네트워크와 미국 점령 아래의 새로운 권력 구조 및 주권 회복 이후의 새로운 권력 구조의 융합을 나타냈습니다. 히로히토, 기시, 그리고 고다마는 같은 현상의 세 가지 변형을 구현한 인물들입니다. 각각의 이유로 도쿄 재판을 피하거나 처벌을 면한 지도자들. 천황은 안정의 상징으로 보호받았고 기시는 냉전의 새로운 틀 덕분에 정부의 수장 자리에 올랐으며 고다마는 공적인 권력과 병행 구조 사이의 연결고리로서 그림자 속에서 활동했습니다. 수천 명의 군인과 공무원들이 사형, 감옥, 자살에 직면한 동안 이 인물들은 영향력을 유지하고 전후 일본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